안녕하세요. 반지의 제왕 플레이의 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고 반지의 제왕 두 개의 탑의 세 번째 스테이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프로도와 샘이 골룸의 도움을 받아 에민무이를 벗어나서 이제 죽음의 늪을 횡단하는 그 단계입니다. 이렇게 바위를 부숴주면서 다음 스테이지로 목적지를 향해 진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죽음의 늪은 이제 아주 굉장히 으스스한 곳이죠. 에민무일에서 벗어나서 바로 죽음의 늪. 옛날 요정과 인간의 마지막 동맹 당시 다골르라드 전투에서 전사한 요정들과 인간들이, 주로 요정들의 시체가 이렇게 늪에 파묻혀 있는 곳이고요. 또 그 뒤에도 이제 곤도르와 동부인들이 싸울 때 그곳에서도 많은 전사자가 이 죽음 늪에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마지막 동맹의 전투가 모르도르 경계 내에서만 벌어진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제 거기서 전사한 인물들이 이제 죽음의 늪에 그 희생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벌어졌던 다골르라드 전투에서 스란두일의 아버지가 이제 이끄는 어둠숲의 요정들과 또 그 어둠숲의 요정들을 구하려던 로스로리엔의 요정들이 이 죽음늪 근처에서 많은 요정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화에서는 다르게 이제 죽음의 늪에 파묻혀 있는 요정들은 그 엘론드가 이끄는 그 하이 엘프, 높은 요정들이 아니라 이제 동부 요정들, 실반 요정들이었죠. 자, 죽음 늪의 이번 스테이지는 이렇게 골룸이 이끄는 길을 따라서 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영화에서도 그렇고 원작 소설에서도 그렇고 늪인데도 불구하고 으스스한 불길이 일어났다고 묘사가 되어 있죠.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레고를 이렇게 해주고 있고요. 저 불을 끄기 위해서는 이렇게 물이 필요한데, 이렇게 양동이를 얻어서 저기 있는 물 웅덩이에 물을 길러서 불을 꺼주면 됩니다. 물론 프리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핀을 사용하면은 굳이 물 양동이를 땅속에서 꺼내지 않아도 바로 물 웅덩이를 사용해서 불을 끌 수가 있겠죠. 자, 이 길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골룸이 만들어준 길을 벗어나면은 죽음 늪에 끌려가서 바로 캐릭터가 사망합니다. 이런 부분, 이런 레고가 제일 짜증나요. 이렇게 한 대 때리면은 바로 부서지지 않는, 한 대 때리고 좀 기다렸다가 다시 또 때려야지 레고가 나와주는, 이렇게 한 방에 박살나면 얼마나 좋게요. 그리고 샘은 정원사답게 다시 특수 능력을 사용해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부싯돌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프로도의 여정은 샘이 없으면은 이렇게 진전이 되지 않죠. 불을 피워서 이 나무를 쓰러뜨린 다음에 저 위에 있는 물을 이렇게 우물에 만드는 겁니다. 다시 물을 길러주고요. 다시 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죽음늪 파트는 원작과 영화를 비교하면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죽음늪 자체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거의 그렇게 뭔가 다른 길은 없습니다. 또 영화에서처럼 아주 눅눅하고 또 기분 나쁜 이 늪지대가 마찬가지. 빠져서 큰일 날 뻔했네요.
자꾸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제가 플랫폼 게임을 참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프 같은 걸 조금 못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룸은 신명나게 가고 있네요. 예. 레고는 다 먹어주고요. 자, 물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뭐 아래쪽으로 가면 되겠지만, 예. 일단은 수프를 모조리 다 부숴서 레고를 하나씩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제 레고 먹는 파트에서는 이제 영화와 원작 사이의 다른 점이라든지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곳이라든지 이런 걸 얘기할 텐데요. 사실 죽음의 늪 파트는 그렇게까지 뭐 영화와 원작에서 각색이 많이 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길을 찾아서 이렇게 물 웅덩이를 떴습니다. 이제 가서 불을 꺼줘야겠죠. 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부술 수 있는 레고가 존재하는데 저것은 나중에 프리 모드에서 김리나 아니면 다른 도끼를 든 난쟁이나 다른 캐릭터들을 가지고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길임에도 이렇게 찾아보면은 이렇게 보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스테이지 곳곳에 숨겨져 있는 10개의 보물을 모두 얻는 게 스테이지 100% 달성을 위한 길이죠. 저기를 점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네요. 됐습니다. 골룸은 아주 신이 났네요. 이제 골룸은 이제 원작에서는 이제 밥을 먹을 때 이제 호빗들이 식사를 할 때 영화에서도 살짝 등장했는데 골룸은 램바스를 먹지 못합니다. 그 로스로리엔에서 요정들이 원정대에게 준 음식이죠. 한 입만 먹어도 원기가 회복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음식인데 요정들이 만든 거라서 골룸은 그것을 먹으면 아주 목이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군요. 아마도 너무나도 선한 존재인 요정들이 먹을 거기 때문에 요정들이 만든 음식이라 그런지 골룸의 목에는 도저히 넘어가지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지렁이를 잡아먹는 그런 끔찍한 장면도 있었죠. 원작에서는 이제 프로도와 샘이 식사를 하는 사이 그리고 좀 쉬는 사이 혼자 어디로 가버리는 그런 느낌,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제 프로도와 샘은 특히 샘은 이제 뭐 물고기를 잡아먹으러 갔거나 아니면 그렇다고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사실 골룸은 이제 그 물속에 있는 시체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 시체들을 만져보려고 이제 손을 뻗어봤는만 그 시체들은 유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진짜 시체가 아니고 그런 유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잡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뭐 왜 그 시체를 잡으려고 했는지는 뭐 배고프면 뭘든 못 먹겠습니까? 자, 이렇게 레고를 계속 해주고요. 저기 구석에 보이는 주황색 손잡이 보이시죠? 이 주황색 손잡이는 힘이 센 캐릭터들만이 잡아당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르크아이라든지 아니면 사우론 같은 캐릭터가 있겠네요. 자, 밧줄을 이용해서 길을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레고가 하나씩 차근차근 모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늪 이제 영화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 골룸이 모르도르에서 탈출한 뒤 정확히 말하자면 사우론이 보내준 거지만 골룸은 자기가 탈출했다고 생각을 하죠.
어쨌든 골룸의 뒤를 쫓는 것이 이제 아라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라곤이 골룸의 흔적을 쫓아서 죽음의 늪까지 와서 이 늪에서 골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고된 여행길을 통해서 어둠 숲으로 가서 스란두일에게 이제 골룸을 전달해 줬고, 그곳에서 간달프가 골룸을 만나서 이제 자총지총을 듣고 이제 사우론이 절대 반지가 베긴스라고 하는 호빗, 그것도 샤이어의 호빗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죽음의 늪은 골룸과 굉장히 인연이 깊은 장소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계속 가주고요. 그리고 아마 이 죽음의 늪이었던 것 같은데, 죽음의 늪이었는지 저 어두운 것은 이제 프로도가 갈라드리엘의 유리병을 통해서 이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고를 맞춰주고요. 밧줄을 이용해서 당겨서 물을 다시 이렇게 차오르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하던 걸로 돌아가면은 이제 죽음의 늪이었는지 아니면 검은 문 근처였는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프로도가 이제 그 아라고른이 골룸을 죽음의 늪 근처에서 잡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프로도가 말하길, 혹시 골룸 네가 사우론의 어떤 밀명을 받고 바라뚜르에서 이제 내보내진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는데, 이제 골룸이 그건 아니라고, 자기가 직접 탈출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죽어버렸네요. 아니, 불을 끌 때는 그냥 있어줘야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골룸이 아니라고 하는데, 스미골, 골룸, 우리란 말이 아니라 제가 탈출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서 이제 프로도는 그 사실을 믿게 되죠. 샘이 아주 골룸한테 별로 믿질 않네요. 골룸을 못반타하게 여깁니다. 사실 톨킨이 자신의 편지에서 밝힌 내용 중 하나가 반지의 제왕 전체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 중 하나가 샘이 골룸을 믿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샘이 골룸을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아서 골룸이 이제 프로도를 배신하고 반지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 나주그르한테서 몸을 피하는 게 관건이죠. 이제 프로도는 요정의 망토를 사용해서 몸을 감추고, 샘은 저 나무 둥지에 안에 들어가서 몸을 감추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샘이 계속 골룸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계속 뭐랄까요, 하대함으로써 이제 골룸이 계속 그 나쁜 마음을 먹는 것을 굳히게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계속 이제 에미무일에서 잡혔을 때부터 이제 프로도와 샘을 쉴롭에게 이끌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쉴롭에게 이끌어서 호빗들이 이제 쉴롭의 먹이가 되면은 이제 자신이 반지를 갖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프로도가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이제 그 마음이 살짝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룸과 스미골이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 도중에서도 이제 프로도 주인님을 해할지 말지를 이렇게 굉장히 망설이는 그런 부분도 있었죠. 하지만 샘은 별로 신경도 안 쓰고요. 샘은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키리스 옹골의 계단 도중에서도 이제 프로도와 샘이 잠을 들었을 때 골룸이 쉴롭을 만나고 돌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룸이 이제 잠든 프로도를 보면서 굉장히 측은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장면이 있는데, 그런 보통 골룸이 아니라 굉장히 늙은 호빗을 보는 듯한 굉장히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샘이 잠에서 깼는데, 골룸이 지금 프로도의 반지를 노리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프로도 곁에 가까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골룸한테 막 소리를 지르죠. 너 어디 갔다 온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골룸은 다시 이제 그 골룸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그 끔찍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샘이 조금만 좀 골룸한테 잘해줬더라면은 또 이야기가 어떻게 바뀔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속 죽음 늪의 행군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의외로 이제 뭐 영화에서는 이제 샘이 거의 진주인공이나 마찬가지로 각성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버프를 많이 받지만 원작에서는 이제 샘이 굉장히 단순한 호빗이에요. 프로도를 위해서라는 뭐든지 하지만 약간 시골 순박한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말실수도 이것저것 저지르기도 해서 그 당시 독자들은 샘이 좀 뭐랄까요 약간 짜증난다 그런 느낌도 살짝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톨킨이 그에 대해서 답장을 쓰기도 하셨죠. 샘이 너무 순박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주글이 계속 날고 있는데 특정한 조건이 아니면은 프로도와 샘을 보지도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그 스테이지 연출을 통해서 사실 이제 100% 달성을 했네요. 스테이지 연출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특정한 구분이 아닌 곳에서는 나주글을 무시해도 상관이 없지만 뭔가 가슴이 떨리지 않습니까? 음악도 그렇고 나주글의 울음소리는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여러 이제 소리 효과음을 섞어서 많이 사용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피터 잭슨의 이제 파트너이기도 한 프란 왈시의 각본가이기도 하죠. 프란 왈시가 감기에 걸렸을 때 소리를 막 지르는 것을 녹음을 해서 그걸 좀 바꿨다고 합니다. 즉 감기 걸린 여성이 소리 지르는 효과가 그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나주글의 비명 소리의 베이스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저 용 같은 거는 그냥 펠비스트 말하자면 타락한 짐승이라고 해서 정확한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고대 짐승의 후손이라고만 나오죠. 썩은 고기를 먹고 자라고 또 영화에서는 이제 약간 용처럼 나왔지만 원작에서의 이제 묘사를 보면은 약간 새 같은 깃털 없는 새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독자들은 이제 톨킨한테 편지를 써서 혹시 이게 무슨 익룡 같은 그런 존재인가? 라고 이렇게 톨킨 교수한테 물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근데 사람들은 이제 저 나주글이 저 용을 타고 나올 때마다 이제 파라미르나 다른 곤도르인들이 나주글 이러니까 저 용 이름이 나주글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나주글이 영화에서 나주글로도 불리지만 반지항령이라고도 불리고 검은 기사라도 불리고 이렇게 이름이 많잖아요. 근데 나주글은 뭔가가 신비한 이름이니까 특이한 이름이니까 저 용이 나주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게다가 영화 제작사들도 이제 계속 어차피 나주글이랑 펠비스트가 함께 나오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펠비스트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그냥 나주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하네요. 그 나주글의 이제 날개 디자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쟁이 많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컨셉 아티스트 중 한 분은 이제 판타지스러운 굉장히 멋있는 외형에 집착을 했고 다른 하나는 현실에서 볼 수 있는 동물 같은 자연스러움에 집착을 했고 그래서 두 가지를 절충을 해서 이런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날개 뒤에 있는 약간 스파이크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 길면은 이제 물론 멋있기는 하지만
이게 그 현실적으로 날개짓을 하는데 가능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논쟁이 많았다고 하네요. 아무튼 굉장히 멋있게 뽑힌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영화에서 등장할 때 이렇게 충격이었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영화 전체를 통틀어서 나즈굴들이 가장 위협있게 등장한 것은 그때가 다잖아요. 반지 원정대의 초반부. 그 흑말을 타고 다니면서 프로도를 쫓을 때, 그 이후에는 이제 거의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두 개의 탑에서도 거의 한 두 장면밖에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지 원정대 1편 초반부에서의 그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아있기에 우리는 그 나주글의 울음소리만 들어도 정말 안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즉 초반 임팩트가 센 덕분에 후반부에 별 활약이 없어도 그냥 등장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공포심과 위압감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죽음의 늪을 거의 다 통과를 했습니다. 저기 보물이 보이는데, 아쉽게도 저 주황색 손잡이를 들고 가야 되네요. 게다가 저기 낚싯대도 있는데, 어이구. 이렇게 펠비 나주글이 달려왔는데, 다행히 샘은 그 정원사 액티비티를 하고 있어서 순간 무적이 돼서 살았습니다. 골룸이 검은 문까지 프로도와 샘을 안내합니다. 영화에서 이 부분을 잘 보면은 검은 문이 이중문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 있는데요. 피자 배달이 왔네요. 이중문으로 된 이유가 그 각본을 쓸 때 블랙 게이트인데 블랙 게이츠 뒤에 S가 잘못해서 이제 타입 오류가 나서 뒤에 S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중문이 되어버렸다고 하네요. 동부인들의 룬의 피자가 얼마나 맛있을 것 같은데 어떨지 궁금하네요. 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자, 검은 문에 가는 걸 포기하고 이제 이실리엔으로 향합니다.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 이실리엔의 숲에 왔는데 하라드림, 즉 남부인들이 이렇게 왔네요. 사실 원작에서도 그 검은 문에 도착하는 인간들은 남부인입니다. 하지만 영화에서는 좀 더 다양한 문화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부인이 도착했죠. 사실 지리적으로 보면 좀 이상하긴 하죠. 이제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일 텐데 그 산맥과 검은 문의 위치를 보면 남쪽에서 올라오는데 동부인들이 그곳에서 올라온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합니다. 자, 이제 파라미르의 이제 영화에서 등장하는 파라미르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곤도르 순찰자인 마드리를 조작해서 이 하라드림 습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 마드릴은 별로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레고는 이제 기본적으로 한 번에 최소 2명의 캐릭터가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드릴을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저 마드릴 캐릭터는 사실 원작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원작에서 등장하는 곤도르 순찰자 캐릭터 중 가장 생각나는 건 담로드 아니면 마블롱, 그리고 또 한 캐릭터가 있었는데 살짝 기억이 나지 않네요. 그리고 영화에서는 이제 하라드림의 습격이 시작되고 프로도와 샘이 도망을 치려는 순간 이제 곤도르의 순찰자들이 그들을 발견하고 잡게 되어 있는데 원작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원작에서는 이제 영화에서도 나왔던 그 토끼찜 있죠? 그거를 호빗들이 맛있게 먹고 영화에서는 먹습니다. 원작에서는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휴식을 취하는데 설거지를 하는데 이제 호빗들이 피워놓은 불이 너무 연기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곤돌의 순찰자들이 그들이 있는 것을 알아내고 곤돌의 순찰자들이 먼저 호빗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하라드림이 근처에 있으니까 이제 곤돌의 순찰자들이 이제 2명의 순찰자원만 남겨놓고 이제 하라드림을 습격하러 가고 그 후에 이제 파라미르가 이제 호빗들을 신문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러면은 조금 뭐랄까요 길어지기 때문에 영화에서 이렇게 간략하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렇게 나무를 부셔서 이렇게 점프대를 만들어서 이제 무마킬 위에 올라타서 이제 무마킬을 해치우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프를 높이 뛸 수가 있죠. 일단 무마킬 한 마리를 잡아 볼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무마킬 위에 타고 있는 하라드림을 잡고요. 밧줄을 얻어서 밧줄을 타고 올라가서 하라드림 대장과 싸우면 됩니다. 제가 계속 무마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무막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하나일 때는 무막, 복수형일 때는 무마킬이라고 합니다. 이 무막과 무마킬은 이제 하라드 인간들의 언어 중 거의 유일하게 반지의 제왕에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엄청나게 크죠. 무마킬의 울음소리는 원래는 그냥 코끼리 울음소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영화 이제 시사회가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약간 테스트 버전의 영화를 보여줬는데 그 테스트 영화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너무 무마킬을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코끼리 울음소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이 우리 영웅들과 맞서 싸우는 그런 괴물들인데 사람들이 너무 감정 몰입을 하면 안 되니까 이제 그 울음소리를 좀 바꿨습니다. 약간 맹수들의 울음소리도 섞고 그렇게 해서 무마킬의 울음소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냥 코끼리 소리가 아니라 약간 뭐랄까 사자 울음소리 이런 것도 섞여 있고요. 그리고 크기는 영화에서는 이제 한 코끼리의 4배 정도로 잡았다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크기는 기억이 나지 않네요. 자, 관역 5개를 한 번에 올라갔네요. 밧줄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어쨌든 관역 5개를 찾아서 다 없앴고요. 그래서 이제 무마킬 2마리를 잡고 이번 스테이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미르의 활약으로 모르도르로 향하던 하라드림을 무찔렀습니다. 이제 사실은 이렇게 파라미르에게 잡혀서 약간 좀 위험한 그런 상황인데요. 원작에선 조금 다릅니다. 원작에선 이제 파라미르가 좀 잘 대해주죠. 왜냐하면 프로도와 샘이 적의 하수인은 아닌 것 같으니까. 물론 그래도 뒤에 골룸이 물론 그래도 자신들의 헨네스 안눈이라는 금지된 웅덩이까지 이렇게 포박을 해서 포박이랄까요? 그냥 모셔가는 거죠. 이제 파라미르가 이제 원작에서는 굉장히 고귀한 인물로 나와서 반지가 눈앞에 있음을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프로도를 그냥 바로 보내주죠. 그래서 이제 뭔가 영웅다운 누메놀의 후손이 아라고른이 제외하고도 이미 아직도 곤도르에서 남아있구나 이런 점이 부각되는데 영화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오죠. 그리고 제 생각엔 영화 속 파라밀의 모습이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선은 절대 반지의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데 그것을 바로 이겨내는 것이 조금 말이 안 되기도 하고 또 파라밀의 지금 상황이 곤도르는 지금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고 형이자 위대한 대장의 보로미르는 죽었고 또 아버지는 이제 형하고 자꾸 비교하면서 자신을 핍박하고 이 과정 속에서 자신의 나라와 백성을 구하고 자기 자신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절대 반지인데 그것이 눈앞에 왔는데 유혹에 안 넘어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절대 반지의 유혹을 이겨내고
프로도와 샘을 보내주기로 결정하는 것이 파라미르가 영화 속에서 더욱 현실적이면서도 더욱 영웅적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오늘 죽음의 늪 스테이지는 끝이 났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아라고른과 함께 다시 한번 로한 탐험을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